네, 지금부터 이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질서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기정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 대선이 어저께 끝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늦게서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고요. 결과는 의외로 일찍 나왔고 의외라고 말하는 것도 아마 한국적 시각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뭔가 역사의 큰 변화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제정치에도 위기가 첫 번째 오는 위기보다는 재연되는 위기에 훨씬 더 폭발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쟁이 나는 것도 위기가 처음에 왔다가 관리가 되었다가 다시 위기가 올 때에 그 이제 뭐 흔히들 폭발력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2기를 맞이하는 기분이 좀 그런 기분 같습니다. 뭔가 국제정치가 큰 변화의 물줄기가 바뀌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마 미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학술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제일 빠른 시간에 열리는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자는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질서 변화 부재를 미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중앙대학교의 이혜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인사만 좀 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은 5분이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우선 여기에 적혀져 있는 순서대로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북한대학교의 양무진 총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KDI의 임원혁 교수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최하진 교수님이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마 지정 토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도 있고 질문도 많고 이런 것 같아서 바로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지금 10분인데 35분을 넘지 않도록 25분 내에 발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정해진 순서대로 토론하고 또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혜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저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을 분야별로 갖고 계셔서 구체적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쪽에서 훨씬 얘기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미리 준비한 발제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제문은 일요일 날 썼습니다. 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쓴 거고요. 발제문은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첫 부분은 약간 이론적인 거고, 제가 2016년 트럼프가 등장할 때부터 썼던 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소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학술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대선 결과라고 돼 있는 3쪽부터 보시는데, 그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3쪽 미국 대선 결과 바로 위에 있는 단락에서 쓴 것. 이번 올해 미국 대선은 트럼프 시대의 세 번째 대선이자 정치적인 내전이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입장은 각 주에 보시면 창비 주간 논평 9월 3일자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고 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트럼프의 의제가 미국의 의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통 미국 우선주의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은 글로벌리즘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민족주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글로벌리즘이야 하는 쓸데없는 데 가서 전쟁하는 거, 영구한 전쟁, 또 동맹한테 미국의 이익을 동맹이 미국의 그 힘을 배가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미국의 무임승차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걸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니까 진짜 미국 사람들의 이익을 팔아먹은 그 글로벌리즘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반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개념을 나눠보면 경제적인 그 민족주의하고 주류에서는 고립주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일방주의라고 부르고 싶고, 예. 그 다음에 거래주의적인 접근, 이게 미국 우선주의 핵심인데, 그럼 미국 우선주의라고 할 때 미국이 보호해야 되는 내용들은 그런 건데, 그때 미국은 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미국은 대체 어떤 미국이냐.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뭐 아름다운 미국인데, 특히 한국에서는 가장 전 세계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친미적인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이 주류가 주장하는 미국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 공동체, 이런 거로 보통 나라는 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민족이라는 걸.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두 개의 국적이 있다. 심지어 베트남 전쟁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북베트남의 게릴라들도 마음속에는 미국이 있다. 보편적인 이념을 실현한 나라로서의 미국. 그러니까 이념에 의해서 규정되는 나라라는 게 미국인데 지금은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처음에 2015년 그 트럼프 타워에서 내려올 때부터 멕시코 사람들은 강간범이다. 지금은 그 하이티 사람들이 오하이오에 와서 개 잡아먹고 고양이 잡아먹고 기본적으로 배회주의적이고요.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됐죠. 벤스가 얘기하는 미국은 그런 추상적인 관념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벤스가. 그래서 이때 생각하는 미국은 역사적인 공동체, 그 다음에 백인의 문명과 기독교, 백인 남성 잊혀져가는 미국이에요. 복원할 수 없는 미국. 그게 이 사람들의 미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리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왔고 이 엘리트들, 글로벌리즘으로 하는 엘리트들은 이러한 미국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국을 주장하는 거고 그럼 이 엘리트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평생 이용만 당하고 포 같은 피플을 위해서 다 잊혀져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변하는 I'm your voice라고 한 거고 I'm your voice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법적으로 탄압을 받아왔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가 운동을 끝장을 내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환 구조가 딱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하나도 안 틀렸는데 제가 틀렸다고 하면 여기도 그렇고 9월 3일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두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박빙이 되고 결국은 이길 수 있었느냐. 트럼프 시대 다음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미국의 귀환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초박빙의 결과가 났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대선 결과 쪽인데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2016년의 대선의 기본적인 대립 구도는 트럼프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일관되게 공격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이다. 특히 할리우드 액세스라고 그래서 성추문 이런 건 딸한테 못 들려준 개인의 후보자 개인의 결함과 시스템의 결함이 어느 게 더 큰가의 문제였는데 시스템의 결함이 더 크다고 느낀 백인 고졸 노동자, 남성 노동자들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많은 소위 얘기하는 러스트벨트의 중서부 3개 블루월이 민주당의 아성이 깨지면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2020년 대선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요. 되게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전직 대통령이에요.
전직 대통령인데 네가 어떻게 아웃사이더고 민중을 대변하냐. 뭐 네가 뭐 빌리어네어에다가 뭐 별놈의 별 얘기가 다 있는데 2008년부터 보면 민주당이 계속 집권했어요. 대통령은.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바이든이 와서 트럼프 쪽의 얘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대선 결과에 불복한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또다시 되냐 그러지만 트럼프의 논리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2016년 대선의 결과를 니네가 승복한 적은 있느냐. 계속 FBI 불러다가 우리 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계속 털듯이 털었다는 거예요. 정치가 완전히 사법화된 거고 2번이나 탄핵을 시도했고 그러니까 이 기성 질서 대 그 기성 질서에 의해서 잊혀진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서의 트럼프라는 이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지만 권위주의적이지만 기성 질서에 맞서는 진짜 미국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트럼프의 일종의 정치적인 권위는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 구도를 못 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선거에서 2024년 선거로 이 결정적인 이게 옮겨가는 건 팬데믹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해석은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진 이유는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트럼프가 항상 자랑하죠. 경제 항상 좋았고 뭐 인종별로 소득 가장 높았고 그런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게 그러니까 페이는 트럼프가 잘못한 것과 바이든 진영이 잘한 거를 나눠보면 트럼프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이든 진영은 잘한 건 뭐냐? 팬데믹 상황에서 광범위한 반 트럼프 캠프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버 트럼프라고 해서 공화당이나 보수주의자인데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부터 그다음에 샌더스 진영까지 트럼프에 반대하는 다른 대의 명분 하나에 굉장히 다종다기한 정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이 지금의 실패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실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돈을 있는 대로 풀었습니다. 그게 있는 대로 풀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칩스 뭐 하고 반도체 여기에 산업정책 부활하면서 돈을 있는 대로 풀었어요. 그 돈이 다 인플레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인플레로 갔고 지금 구조를 보면 소수인종의 여성인데 어떻게 니네들이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느냐 하지만 인플레가 된 상태에서 피해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같이 여자지만 내가 어버션 임신 중단 아니면 낙태 이슈로 해리스를 찍느냐 못 사는 여자 거기다 히스패닉 여성이 되거나 흑인 여성이 되면 인플레가 워낙 높은데 인플레가 상황 물가를 잡아먹는 겁니다. 렌트하고 그다음에 장바구니 우리로 치면 이걸 잡아먹는데 경제 무지 좋죠. 완전 고용입니다. 4%고 인플레가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역사상 이렇게 좋은 적 있냐? 없죠. 그렇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잘 사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보다 실질 임금 소득이 훨씬 높이 갑니다. 못 따라가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게 성공의 실패 하나고 두 번째 성공의 실패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 선거에서 디펀드 폴리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 당시에 선거 캠페인 할 때. 그런데 진보파를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정강을 만들 때 어디까지 갔냐면 대외 정책은 그때도 연합을 안 했지만 민주당의 플랫폼 정강을 만들 때 샌더스 팀이랑 바이든 팀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보가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오면서 디펀드 폴리스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는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를 진압하는 그러니까 경찰들의 폭력적인 행태에 맞서서 경찰에 대한 예산 완전히 없애고 경찰 없애라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프로그레시브들이, 그러니까 중도파가 돌아서게 하는 급진적인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과 바이든이 호섭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성공의 역설인데, 상대가 워낙 못하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항상 민주당도 고민이잖아요. 민주당도 정의당이나 이게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을 어떻게 호섭하느냐가 항상 문제인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합법화, 이게 범죄가 아닌 걸로 만들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decriminalize 하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종 뭐 낙태 문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 못 사는 사람들, 특히 그 백인 중산층 뭐 고졸 출신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는 잘 사는 놈들이 뭐 문화적으로 까부는 급진주의자들이 확 까버려서 중도에 반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성공의 실패에 구체적으로 2022년 중간 선거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여기에서 오만해진 겁니다. 원래 처음에 자기는 다음 세대의 정치인들을 키우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나가는 겁니다. 2022년 선거는 낙태 임신 중단 갖고 이긴 거거든요. 그때는 서버브에 있는 잘 사는 백인 여성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 중간 선거니까 가능한 거고 트럼프가 없었으니까 가능한 거고 인플레가 이 정도 아니었으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건데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서 이긴 선거를 자신의 리더십으로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갖는 아무튼 그 평생 이겨왔기 때문에 리질리언트 있고 내가 안다. 나는 한 대 맞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예, 계속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첫 번째 트럼프하고 토론회하면서 안 되겠다고 해서 나갔잖아요. 거기에서도 민주당 당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선하자. 늦었지만 미니 경선이라도 하자. 아니면 해리스한테 넘겨주는 건 좋은데 타운 미팅이라도 하자. 순회에서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라도 하자. 소개라도 하고 그래야 해리스도 일종의 제가 여기다 쓴 건 정치적인 근육인데 그 험난한 그 언론과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근육을 키우고 자기가 정말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기회고 뉴스 사이클을 지배한다. 이거 해서 우리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도 다 무시하고 바로 넘겨줬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최악의 후보 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부통령 후보로서 부통령 후보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직 부통령 후보면 현직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에서 현직 부통령인데 출마해서 된 사람들을 보면 케네디 때문에 이제 존슨, 그 다음에 닉슨,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때 닉슨, 그죠? 닉슨,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가장 최근에 바이든. 다 개개인으로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했잖아요? 누가 더 정치 경력이 많아요? 혼자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굳건한 정치인입니다. 해리스 2019년 당내 경선 중도 하차했죠. 2028년 대권의 잠재적인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던 사람입니다. 검찰 출신이 한국에서 다 말아먹고 있는데 검찰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리스가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정치 철학도 없고 자기 전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해리스가 등장해서 그 다음에 선거 전략도 잘못 짰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이민 문제 그냥 이념적으로만 생각하면 받아들이면 좋죠. 그렇지만 망명 신청을 하면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거를 시카고 니네 이민 받아들인다며 시카고 덴버 리버럴들에다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론은 어떻게 되냐면 합법적인 이민을 줄여야 된다는 미국 여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스가 하는 방어 논리도 초당파적으로 만든 이민 법안을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 목적을 위해서 부결시켰다는 거지 이민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자유주의와 인종주의자들의 그 겉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현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어디로 안 돌아가냐 이렇게 된 겁니다. 네가 3년 반 4년을 부통령을 했는데 그럼 네 시스 하나도 설명을 못했어요. 에? 그리고 뭐 앞으로 나간다?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어떤 정책을 하는지 너의 입장은 왜 바뀌었는지 하나도 설명 못해요. 첫 번째 인터뷰도 같이 못하고 월주하고 같이 했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최악의 후보예요. 있는 거 써주는 그래서 아바타라는 표현도 쓰고 플레이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찰흙. 민주당의 기성에서 얘기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자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권리 다 인정해주고 팔레스타인 권리 다 인정해주고 인도적인 거 다 해주고 그거는 엔드 스테이트지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낙제점이라는 데서 진 거고 선거 결과는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박빙이지만 트럼프가 이긴다고 저는 봤는데 박빙도 아니었고 대세입니다. 대세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올해에 지금까지 다 그 정당 지지도 자기 이제 여론조사하면 자기가 민주당 지지하는지 공화당 지지하는데 올해에 최근 들어 처음으로 공화당 지지자가 많아졌습니다. 유권자 수준에서 공화당이 많아요. 유권자 수준에서. 의제를 공화당이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경합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에서 공화당이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원도 한석 정도 가져가면 싹쓸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오냐? 민주당 진영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시스트라고 한 사람들인데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원을 60석을 못 얻었어요. 그 슈퍼 모조리티라고 하는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든 거 다 필리버스터 할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는 수단은 예산과 관련된 법안은 레컨실리에이션이라는 걸로 과반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분점 정부고 이게 50대 50이거든요. 딱 50대 50이기 때문에 머저리티 60대 40이 아니에요. 지금 정당 구조가.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판과 비슷한 건데 일종의 웰빙 정당 된 거 아니냐. 의원 배치만 달고 그냥 지지층만 팬덤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정말 저 중도 보수라도 끌어올 수 있느냐. 우리도 그런 비판이 있는데 미국은 더 심합니다. 이 상황 계속 될 거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토론하시는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걸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분 정도 남은 거라 일단은 오늘 아침에 뭐 신문 사설들을 뭐 간단하게 봤는데 조선일보는 뭐 위기지만 뭐 기회도 된다. 방산 수출할 수 있다. 뭐 중앙일보는 우리가 미국과 공유하는 이익이 있다는 치밀한 논리를 만들어서 워싱턴에 전달하자. 다 좋은 얘기인데 대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후에 서구의 우파 민중주의는 도도한 대세고 바이든의 미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바마의 미국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레이건의 미국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단지처럼 모시는 자유민주주의의 미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워싱턴에 무엇을 전달한다? 그 이전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이익이 공유되나? 그러면 공유된다고 칩시다. 워싱턴으로 전달하면 됩니까?
민중이 워싱턴을 계속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빤한 채널들에 가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트럼프 일기를 겪었잖아요. 트럼프 일기를 겪고 일본이 했다는 거를 제 친한 친구이자 존경하는 학자인데 남기정 교수 얘기에 의하면 일본은 트럼프를 보고 미국 주류 언론 못 믿겠다. 그래서 직접 경합주에 가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 민중이 어떻게 가는 걸 봐야 돼요. 이거는 우파 민중주의예요. 그러면 우파 민중주의의 미국과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빤한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이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안보의 모든 구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맹의 틀 안에서 뭐를 해보고자 그거는 우리가 과연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한반도 질서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하나 썼는데 그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제 발췌문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건 일정하게 6페이지인데 질서라는 건 관계의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정치 질서의 핵심은 좋은 삶에 대한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한국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발전의 조건, 안보의 조건, 이념의 조건이 다 무너졌습니다. 남북관계 무너졌죠. 근본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서구 중심주의 무너졌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가능한지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총체적인 근본적인 성찰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반도의 정치 질서는 우리의 과제이지 미국 사람들 관심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만들고 그거를 행하는 대외 정책 전반에서 미국은 어떤 위치인지를 만들고 그 미국과 살아가기 위해서 미국 민중과 통화를 할지 트럼프와 통화를 할지 협상을 할지 협박을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을 어떻게 할지부터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 아주 정확하게 맞췄는데, 뒷부분은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적 이슈를 대하는 방식이 되게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이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전망하는 혹은 예측하는 것인데, 이게 장소에 따라서 이게 약간 비중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 국회에서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많이 두어왔고 이 토론회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이겼느냐 하는 데 대한 분석은 지금 예정 교수가 25분 발표 중에 거의 한 20분을 소요해 가면서 썼는데 뭐 혹시 더 질문 있거나 코멘트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뭐 놓친 거가 있다, 뭐 우파 민중주의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류의 얘기는 관심 있는 토론자들은 하시고 주로 우리가 토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게 트럼프 이제 2기가 이게 다시 밀려오는 이 큰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거 전망 대응 예측이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가 등장함으로써 생기는 국제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가 기조의 변화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제별로 이를테면 뭐 안보 이슈가 전쟁 이슈나 또 무역 이슈나 환경 이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도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지역 정치입니다. 바로 동북아와 한반도인데 이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특히 우리에게 한반도에 관한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카드를 내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에게 관심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하셔도 되고 시간은 10분씩 드릴 테니까 김준영 의원은 3-3-4분으로 나눠서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싫어요? 사회자에게 이렇게 저항하는 토론자를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토론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론조사의 맹점이 또다시 2016년에 이어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추앙받는 네이트 실버하고 앨런 릭트만이 둘 다 또 틀렸습니다. 사실 네이트 실버는 본능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몇 시간 전에 다시 해리스로 바꿨다가 대망신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또 지금은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수십 가지 이유를 또 쓰고 있는데요. 저는 2016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말 중에 제 주의를 끌었던 게 샌더스는 미국의 이상이고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현실이고 트럼프는 미국의 속내다 였습니다. 지금 보면 해리스가 굉장히 문화적 좌파하고 이념적 좌파입니다. 더 급진합니다. 아마 샌더스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은 미국의 현실 같고요.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의 속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힐러리하고 많은 면에서 달라 보이지만 굉장히 비슷했던 게 그때 나왔던 말이 칵테일 레프트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강남 좌파와 같은 말인데요. 힐러리는 한 번도 고생을 해보지 않고 강연료 수십만 불 받으면서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하는 그 강남 좌파의 성격을 해리스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흑인이고 아시아인이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이 흑인들과 라티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공한 그리고 백인들이 싫어하는 성공한 한 번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특히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를 할 때 검사들 중에 흑인 기소율이 가장 높았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3대 이슈 또는 4대 이슈입니다. 경제, 이민, 여성이 3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네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생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유리합니다. 경제와 이민 그리고 민주주의와 여성 나중에 히든 해리스의 중요한 이유가 됐던 백인 여성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 이 두 개는 이념적이고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이민은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이슈인 동시에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G7에서 2위와도 격차가 굉장히 클 정도로 최고의 시간을 구가했지만 소위 말하는 생필품과 주택가격이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 유색인종 못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작년에 2023년 통계가 불법 이민이 미국 역사상 300만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합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부통령이 특별히 중남미의 불법 이민에 관해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넘긴 것이 바로 해리스입니다. 해리스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러니 흑인 유권자의 라티노라고 얘기하는 샤이 트럼프 그리고 백인들 그리고 백인 여성이라는 히든 해리스가 결국 샤이 트럼프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고요. 히든 해리스는 영원히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평가를 선거 직전에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하나는 이코노미스트고 하나는 뉴욕타임스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 같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하고 박빙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리고 해리스한테는 트럼프 같은 인간하고 박빙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데 사실 박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상 해리스가 얼마나 지금 민심을 못 잃는 최악의 후보였던가를 지금 우리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제문에서는 가장 제 생각과 일치하고 했던 그 부분을 별로 강조 안 하셨는데 우린 우선주의라고 얘기하면 미국 우선주의만 얘기하는데 여기 두 가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백인 우선주의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우선주의입니다. 이걸 설명하지 않고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인 우선주의는 인종주의죠. 매우 인종주의적일 겁니다. 여러분 팍스 뉴스나 트럼프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유색인종 거의 없습니다. 그 생김새뿐만 아니라 가면 백인들 빼고는 인종차별이 그대로 분위기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데요. 이 트럼프 우선주의는 바로 스트롱맨 독재, 권위주의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해 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하는 방법과 그의 통치 형태는 독재에 가까운데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 언밸런스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나온 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307명 중에 182명이 트럼프 1기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스케줄 F라고 이 공무원들을 전부 다 이념을 조사해서 로열티를 조사해서 쉽게 해고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제 딸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요. 제 딸은 보건복지부의 연방 공무원입니다. 거기서 아프리카에 에이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잘릴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유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정치입니다. 이거는 윤석열한테 배울 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탄압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국제정치에 바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외 정책인데요. 세 가지로 봐야 합니다. 미국은 리버럴리스트하고 네오콘과 그리고 안티 글로벌리스트, 고립주의라기보다는 저는 반 글로벌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버럴리스트는 민주당입니다. 사실 민주당의 리버럴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이익과 동시에 얘기하니까 사실 전쟁을 멈출 수 없었던, 두 개의 전쟁을 멈출 수 없었던 모순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트럼프가 과연 그러면 1기 때는 네오콘과 편의상 고립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네오콘은 국제주의입니다. 세계를 선악으로 보고 지금 일본의 극우나 윤석열 정부가 네오콘과 같죠. 그래서 멸절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네오콘과 결합이 돼서 실제로 1기 때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자기 1기가 실패했고 북한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볼턴과 폼페이오를 가장 많이 욕하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라면 그가 과연 2기 대외 정책을 누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네오콘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2분 30초 남았는데 한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은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한국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상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US 프라이머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의 힘에 그래서 젤렌스키하고 아마 윤석열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그랬지만 전혀 다른 성격이고요.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한국의 두 개의 시선이 흥미롭습니다. 완전히 좌우적 진보와 보수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바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진보는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러우 전쟁과 가자 전쟁이 끝나는 것에 대한 기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분명히 저는 손을 내밀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게 손을 내밀겠지만 2019년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던 북한이 이걸 그대로 받아줄까 수용할까 의심스럽고요. 받더라도 엄청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핵 보유의 적어도 잠정적 인정 그리고 제재 국면 탈피 이 두 가지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안 받아들였을 때는 북한이 다시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매우 할 만한 기대지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핵무장입니다. 엘브리치 콜비가 사실 엘브리치 콜비는 네오콘이라기보다는 이 안티 글로벌리스트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등용이 된다면 저는 뭐 핵무장까지 인정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한국 내부의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 핵무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반대급부로 트럼프가 원하는 수많은 재화를 제공한 다음 반대급부로 핵무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사회와 세계 질서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에게 한국에게 핵무장을 하면서 자기 에고 이고를 자존심을 극복하면서까지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질서 세계 NPT 질서를 극복하면서까지 허락해 줄까 이것 역시 양쪽에서 저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특히 후자는 우리한테 최악의, 만약에 예, 트럼프가 들어주면 최악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고 사실 예, 안전벨트를 꽉 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북한대학교 양무진 총장님께서 한반도 문제에 조금 중점을 더 두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무진입니다. 제가 이 해리스 후보가 상당 부분 지지가 오를 때 한국계 미국인할까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 이번 미국의 대선은 인물 경쟁도 아니고 가치 미래도 아니다. 오로지 현실이고 경제다. 그래서 100% 트럼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인종이고 여성이고 여러 가지 이 분석의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 민중들의 속을 파고들었다. 그것이 결과가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한반도 질서 변화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석적인 것보다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정책 기조는 현실주의에 토대한 힘에 의한 평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부터 자신의 정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러우 전쟁 종식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물론 전쟁 종식 방법은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고 러우 간 휴전 협상을 중지하고 또 일부 대러 제재를 완화하면서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아마 시도할 것이다. 저는 그거 보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러시아가 바라는 전쟁 종식 방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미 이 발제자뿐만 아니고 우리 김준영 의원도 말씀했지만도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한미연합 훈련 축소 또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주한미군 감축 이런 것을 아마 트럼프 이 2기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정부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이 대중 견제에 효과적으로 판단 시에는 한미일 협력 기조는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북러 밀착에 의한 신냉전 구도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이런 측면에서 2018년 이 북미 관계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트럼프의 관심사가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 순위라는 점에서 어쩌면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이 재개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과시를 통해 가지고 소위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실무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2018년도에 경험한 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북한은 최근에 ICBM 완결판을 강조하면서 핵 보유국의 지하에 핵 군축 협상 요구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이것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같은 전체주의 지도자와의 친분, 친교를 중시하는 만큼 인권 문제 이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윤석열 정권 상당 부분 소외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소위 윤석열 정권의 자유주의 가치에 토대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 바이든 정책을 지적하면서 워싱턴 선언,
또 그리고 윤 바이든 합의를 불인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 그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제동을 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반부 친바이든 성향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로부터 소외될 시간은 그리 멀지 않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 남은 일본으로부터의 소외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 윤석열 정부는 무모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대일 굴종 외교를 통한 한미일 군사협력, 기존 바이든의 그 친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 흡수 통일론에 입각한 통일 독도린 적각 폐기하고 적대적 대북 정책 전면 수정도 시급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통일 분야의 정책뿐만 아니고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끝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인적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트럼프 1기 내각은 군인, 외교관, 관료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면은 2기 내각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강경파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그 주최 측에서 요청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장소가 좀 협소해서 지금 이게 유튜브 중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저쪽에만 2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꾸지 마시고 카메라가 바꾼다는 거죠. 카메라가 그 카메라 위치를 바꿀 테니까 원치 않는 브레이크를 한 1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재개 속개 이런 말은 국회에서 참 자주 듣는 말이네. 한국의 외교 한반도 문제 전문가였다가 요즘은 경찰 문제 전문가로 잠시 전공 영역을 좀 바꾸신 우리 윤건영 의원을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건영입니다. 앞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미국 대선 평가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진보개혁 세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금은 실용적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정 선생님 말씀처럼 기회이자 위기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위기가 더 크다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 운전대를 윤석열 정부는 놓으려고 하는데 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직거래를 할 거고, 소위 말해서 통미봉남이라는 전략을 북한은 쓰려고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입맛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비용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부담하라는 취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준영 의원님 말씀처럼 조건의 변화,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수준, 그리고 푸틴의 존재 등으로 인해서 옵션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늘어나고 북미 간의 직거래를 해야 될 이유도 많아졌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위기 요인만 점점점 쌓인다. 하나 덧붙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인 탑다운 방식조차도 우리에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에 탑다운 방식에 여러 한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방법조차도 우리는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개혁 세력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각각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실패 또는 성공의 사례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근거에서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용 장관이 맥마스터 보좌관 집에 가서 4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의 개인 공간까지 보여주게 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견인했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윤석열 정부는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성찰할 건 성찰하고 다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건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해질 겁니다. 잘 아는 트럼프가 등장했기 때문에 빨리빨리를 김정은이 이야기할 거고, 물론 트럼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북한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라는 건 백악관의 새로운 정부가 대한반도 전략을 수립하는, 올바른 대한반도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최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 공화당 내, 백악관 내 매파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출발선을 어디로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2022년 바이든 정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에 두었던 건 싱가포르 선언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문재인 정부의 지상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섰는데 트럼프 2기의 출발선을 어디로 규정하게 하고 동의받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만무하고 그럴 가능성도 0%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시작할 거냐? 이게 우리의 대미 전략, 대미 외교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도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뭐냐? 진보개혁 세력, 조국혁신당 포함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컨티전시 플랜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의 긴장도 마찬가지고요. 미중 간에도 저는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까지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2025년, 2026년 전쟁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어떤 컨티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로 다가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주당이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민주당과 진보개혁 진영의 제대로 된 평화 로드맵을 만들어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의 틀 내에서 쨍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범위까지 저는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트럼프 2기 시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상력과 포용력을 최대치로 발현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평화, 군축, 교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을 진보개혁 세력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지금 같은 시기에 민주당이 평화를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어렵고 복잡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더 설득하고 여당을 설득해내고 견인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일종의 편견들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저부터라도 그리고 우리 국회 한반도 평화 포럼이 중심이 되어서 좀 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토론 순서는 KDI의 임원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그 트럼프 당선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제가 여기에서는 경제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쪽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 거래라는 관점에서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기존 질서 파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우리도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1987년도에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미국 유력 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서독과 같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국가들이 뺀질뺀질하게 굴면서 미국을 등쳐먹는다는 시각이었고, 미국이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동맹으로부터 분담금을 더 내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방위하도록 하고 국내 문제에 주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98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 일기 트럼프 때 시진핑과의 정상회의에서 그 전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시진핑에 대해서 자신의 재선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점을 이제 존 볼튼 당시 그 미국 국가안보부장관이 회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반박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거래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그 트럼프란 사람이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자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지 어떤 전통적인 엘리트 이런 쪽에서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쪽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으로 넘어오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는 이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60%까지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금 감면과 연결을 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예전에 35%에서 21%까지 낮췄는데 이제 15%까지 낮춰보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금 감면과 관세 인상을 좋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무지막지하게 한다기보다는 사실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고 실용적인 조치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길 때도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전자제품을 많이 선물을 하고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매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2기에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금은 감면하고 관세는 매기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최대 앞으로 10년간 한 15조 달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재정 채무가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 재정 적자 나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높을 테니까 달러가 강세로 되죠. 그런데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고 달러 약세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키워나가고 세금 감면시키고 보편 관세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정책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도 이제 국가 채무 문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채권자들이 판단하게 되면은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도 좀 유의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흑자 기준으로 할 때 지금 8위입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멕시코, 3위가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흑자라는 거는 사실 공짜로 우리가 미국한테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을 팔고 받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무역 흑자, 무역 적자, 무역 흑자 여부를 큰 기준으로 삼아서 경제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더 사올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NG라든가 이런 에너지, 농산물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 제조품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과거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보복 관세를 때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양쪽 다 좀 힘들어져서
Phase 1 Agreement처럼 타협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우리는 그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국제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 미국 내에서 외교안보 쪽 맡는 사람들 세 가지로 뭐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요. 하나는 그 제한적 개입론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우선론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방위 개입론자가 있는데 전방위 개입론자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네오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될 것 같고 결국은 트럼프 스스로는 저는 제한적 개입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브리치 코비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 우선론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한적 개입론자들이랑 중국 우선론자의 조합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 같고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우크라이나 쪽은 결국은 뭐 군사 지원 줄여가면서 그 정전 내지 휴전하라고 압박을 가하면 우크라이나는 그거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 진짜 오스트리아식으로 뭐 영세 중립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조기에 종식시킬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 트럼프는 재정립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워낙 나쁘니까 중국은 이른바 러시아와 등과 등을 맞대고 공동으로 세계를 마주보는 형태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중국 우선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중국하고 밀착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고 좀 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해종 교수님도 이미 발제문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비핵화 얘기는 이제 민주당 정강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기존 질서 파괴라는 관점에서 과거 김정은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제 동북아 질서 전반을 개편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비핵화 문제를 비핵화가 아닌 기존 수준 동결 정도로 처리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 경우에 트럼프 일기랑 다른 거는 트럼프 일기를 생각을 하시면 트럼프는 이처럼 이제 동북아 질서를 전체적으로 개편할 생각도 있었다고 보는데 실무적으로 그거를 담당할 사람들은 볼턴이나 뭐 폼페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거를 과거에 이제 닉슨 때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 키신저라는 거를 고려를 하면은 만약 트럼프 2기 때 어느 정도 트럼프와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그 실무 전문가가 국제관계 쪽을 맡는다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돌파구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토론자는 연세대학교 최하진 교수님, 작년 2023년도 한국 정치학회장을 지내신 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진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제가 전공이 이제 좀 국제정치 일반이고 또 사실은 뭐 미국 외교정책도 아니어서 오늘 이런 이제 국제정세의 어떤 국제체제의 성격과 그리고 그 국내 정치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당선이 국제정치 일반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슈별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해정 교수님께서 중요하지 않다고 처음에 이제 사실은 제외시킨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서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제지식 성격을 그람시의 거리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게 국제체제의 성격이 이렇게 전환기, 과도기적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내외 이익이 상당히
일치되면서 이제 지속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실 최대 이슈인 미중 경쟁의 양상을 본다면 경쟁의 결과가 사실은 뚜렷한 승패로 이제 나눠지기가 사실 어렵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더라도 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가 부활하거나 안보를 제공하는 패권국으로 복귀하여 미국이 세계 평화와 어떤 번영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 질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군비 경쟁의 심화로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과 해리스 모두 미국의 바이든과 해리슨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지도력의 복원과 함께 다자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 중국과 경쟁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사실은 채택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가 미국 우선주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의 압승과 이기 출범으로 앞으로 국내적 지지 위에서 이러한 국제 질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국제 질서의 성격은 이제 힘의 변화, 힘의 분포의 변화가 미국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이 국제 질서의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측면에서 이번 선거의 특징과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선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후보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을 넘어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정치와 정당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문제들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기반인 중산층이 줄어들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선거는 극단적인 지지층에 의한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양당제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정당이 엘리트 충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민주적인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정치 지도자들의 등장과 육성이 어려워지고 선거에서는 양 진영 간의 경쟁만이 치열해져서 민주주의의 장점과 가치는 드러나지 않는 현상은 사실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회복성인데 민주주의가 과연 학습, 유연성, 회복 탄력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앞으로 과연 민주주의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가 또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포용성입니다. 이 가치 또한 국내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미국 중심, 백인 중심, 트럼프 중심이라는 특징이 바로 이 포용성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행태이며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배제적인 일방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적대적 대결이 지속되는 경우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놓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들과 외교적 채널과 소통의 단절은 사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제 간략하게 트럼프의 당선이 이제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슈별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트럼프는 사실 트랜잭셔널 거래적인 이제 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지속 강화될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결적 압박 정책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사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공화당의 경우에는 중국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서 큰 위협을 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센티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푸틴과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어떤 퍼스널한 우호적 관계를 계속 말해왔고 이를 활용하여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해리스의 경우에는 러시아 국민과 이제 러시아 지도자를 이제 분리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을 계속 이제 밝히면서 그렇지만 또 종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역할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의지 표현 및 능력을 가세해 왔는데 사실 저는
이 어떤 결과는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의 어떤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현재 어떤 전략적 인내에서 사실 변화의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양국의 신뢰 문제도 있고 사실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어떤 지지도 사실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시점에서 북한은 북미 협상을 위하여 북러 협력과 미러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동맹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 요구 및 거래적 접근을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압박이 사실은 2000년대 초기에 반미 감정이 어떤 유발되었듯이 반미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체로 그 생존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하고 사실은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협상 능력을 가지고 이제 빅딜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이제 성격은 사실은 변화의 돌파구 가능성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불확실성도 좀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어떤 세계에 대한 최대 위협을 기후변화가 아니라 핵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핵 확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군비 증강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자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여러 가지 그 다자기구에서 탈퇴를 하였으며 많은 국제기구와의 갈등을 이제 겪기도 하였습니다. 중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스라엘과 협상하여 분쟁을 완화시키는 가능성은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제가 여기 국회에 와서 그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이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보완하고 또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원 외교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김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핵 보유에 대한 그 국민의 한국의 핵 보유가 어떤 정치적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4년마다 이렇게 그 미국의 동맹 정책이 바뀌는 따라서 확장 억제력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초당적으로 이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이 여론을 좀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35분 남짓 남았는데요. 발표하신, 통상 우리가 하던 패턴대로 하면, 발표하신 예전 교수님께 다른 분이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하고 그런데 질문 제기된 것도 없거니와 또 시간을 드리면 또 아까 발표할 때 스킵했던 생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발표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하실 말씀할 때 따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국회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정책 토론회다운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좀 달라진 점, 저의 관찰기 달라진 점 하나는 현역 의원들께서 안 가시고 꽤 오래 계시네요. 그래서 앉아있는 순서대로 우리 박선원 의원부터 하실 말씀 패싱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트럼프 이게 한국 외교처럼. 오케이. 연구위원이어가지고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잘 들었고 대부분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견해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잘 모으면은 아주 좋은 우리 민주 진영의 입장으로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바이든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두 개를 동시에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동맹과 우방국을 다 그 전선으로 끌어모아서 줄 세우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주의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이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복속을 하면은 그에 따른 아주 부분적인 행위의 어떤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면
트럼프는 이제 중국 하나만 그 봉쇄를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힘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맹국, 모든 우방국을 다 이렇게 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로 가는 것이고, 어느 정도 동맹이고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니까 어느 정도 그 용인되었던 자율성이나 상대적인 이익의 추구 내지는 공유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자주의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더 그 확고한 그 중상주의로 가는 거고, 여기서 중상주의 하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단어가 거래적 관점이다. 트럼프의 거래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 다르지 않습니까? 공정 거래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적 관점이니까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좀 버리고 시작하자. 냉정하게 하면 그거는 이 방송에 대해서 좀 그러는데 약탈적 거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내지는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뭐를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지출과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지적하다시피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러시아 관계를 재정립하고 러우 전쟁을 조기에 이제 종식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년 1월 26일, 7일 전까지 최대한 공세를 펼치겠다. 그래서 아직 그 눈이 좀 단단하고 땅이 어렸을 때 탱크가 이동 가능할 때 라스푸티차가 오기 전에 최대한 공세를 펼치겠다. 하루키우도 좀 공격하고 그 도네츠크, 우간스크의 나머지 부분도 더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미 관여가 되어 있는 북한은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희생자를 내므로써 이제 그 일종의 그 채권을 러시아에게 확보를 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해서 확보된 채권은 곧 미러 관계가 재정리되면서 다양한 카드로 이제 활용될 거다. 즉 현재 북한 중국 관계 아주 안 좋은데 미러 관계가 좋아지고 그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시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북한의 활동 공간은 넓어진다 하는 거고, 그 짧은 기간에 한국이 대신해서 뭐 살상 무기를 대준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땡큐죠. 일정 기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지 마. 내가 지금 휴전 내지 종전을 추구할래. 너 왜 들어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봐야 될 거다 하는 점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먹힐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를 독점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말한다고 해서 먹힐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맛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느냐? 그건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우리 국익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개혁 진영과 함께 미국하고 최소한의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무언가. 이 트럼프의 불공정 거래주의적인 관점 속에서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무언가라고 하는 점을 좀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끝으로 북한 간의 핵협상을 안 할 거냐, 저는 비핵화 협상 한다고 봅니다. 세 개로 나올 겁니다. 탄두, 운반수단, 발사대. 그래서 그 핵탄두, 탄두, 운반수단, 발사대로 나눠가지고 그 전략 핵탄두, 그 다음에 ICBM급 운반수단, 그 다음에 그 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동식 그 발사대에 대해서 뭐 9축 이상, 예를 들면 발사대 텔은 9축 이상, 그 다음에 발사대는 동창리나 이런 쪽에 서 있는 그 서해 쪽에서의 그 장거리 발사대 없애고, 운반수단에서 화성 19, 18, 17 뭐 이쪽까지는 줄 수 있다, 미국한테. 그리고 탄두도 수소폭탄 내지는 증폭폭탄까지는 포기할 수 있다. 그 대신 전술핵,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다양한 소규모 텔, 그것은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이유는
남한하고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비극은 미국은 남북 대립에 대해서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통일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운전자론에 대해서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략 무기 부문에서의 비핵화를 진행시키면서 아주 장기간 전술핵 부분을 온전시켜 가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근거를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트럼프식 주고받기와 김정은의 주고받기의 계산서가 저는 적어도 트럼프 이기 짧습니다. 4년 동안은 먹힐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현역 의원님 좀 모시려고 그랬더니 두 분이 가지고 이견 의원님만 계시네. 뺐어요. 네, 아주 용감하시네. 또 우리 혹시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네네네. 예, 저는 지금,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북한이 파병을 했다는 얘기는 마크롱의 말처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을 포기하고, 크림과 이제 상임이사국의 유엔의 제재를 받는 일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크림을 합병하는 바람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핵을 가지고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부 쪽을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동부 쪽을 또 이렇게 이제 침략을 했어요. 거기에 북한이 참전을 했다는 거는 자기들도 핵을 가졌기 때문에 통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서울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으로 온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 이제 자기들도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안이 중대하고 지금 유엔과 지금 북한과의 전쟁 중에 휴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유엔사는 예전에 핵 철수를 했는데 전술핵을 빨리 일본이나 이런 후방기지에 빨리 들여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술핵도 아주 막강하게 들여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쪽 정부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게 또 유엔 결의기도 하고 정세현 부총리의 의견이기도 한데 유엔에서 두 국가로 회원으로 했기 때문에 남쪽 정부에서도 우리 여야가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통일 전까지는 북한을 두 국가로 인정한다. 유엔 결의이기 때문에 그런 헌법 개정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그 체제를 완전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인권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서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그런 업자들이 사기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평양에다가요. UN 에너지 리서치 센터 for the climate change 이런 이제 평양에다 우리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협력들 해갖고 유엔 기구를 북한에다 설치하고 인스튜트 연구소는 이제 영변에다 설치하고 이런 전방위로 나가면은 우리 서울대 대학생들이 통일 여론조사를 작년인가 했는데 남북이 왕래하는 평화롭게 왕래하는 두 국가를 원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유 타령하면서 이런 우리들보다 의식이 뛰어난 거죠. 젊은 세대가요. 그런 시대가 이제 닥쳐올 겁니다. 그래서 통일 전까지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전략 혹은 정책적 영역에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 전망, 우려에 한국의 정부가 여기서 말하는 정부 가버먼트에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가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정부가 어떠한 뭐 대응책을 조금 뭐 담론적 차원에서라도 활발하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시점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어떤 시대를 지나고 나면 그 영어로 포스트를 붙여서 우리말로는 탈근대, 탈냉전기 이렇게 하죠. 그 포스트 콜드워인데 포스트 콜드워가 뭔지도 규정도 못하고 그냥 포스트 이름으로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 거기에는 미국의 뭐 패권의 다시 강화도 있었고 단극 체제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랬는데 트럼프 2기는 1기가 약간의 그 전강기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걸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2기에서는 포스트 이후의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포스트의 시대가 계시다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방향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아마 보편 가치에서 거래 중심의 국제관계로 바뀔 것 같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로 적어도 20세기가 미국의 아이디어대로 이게 여기에 뭐 인권 문제도 평화 문제도 민주주의 문제도 이렇게 해서 자칭 보편적 이슈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갔던 시대가 20세기의 시대였고 그것이 미국의 세계사적 의미라면 이제 그 시대는 확실히 좀 지난 것 같다는 거고요. 자유무역, 이익의 공유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미국이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했던 자유무역의 시대에도 일정 정도 크게 변화할 것 같다. 이제 문제는 미국은 더 이상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프로블럼 솔버가 아니라 프로블럼 메이커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 보입니다. 이제 동북아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우리 이성환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막 눈을 맞추려고 하는데 눈길을 안 주셔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 질서가 무엇이냐에 대한 데피니션은 나하고 이정 선생님 거의 같거나 조금 다르거나 이러긴 하지만 질서라는 게 패턴이기도 하고 국제관계는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신념의 집합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하는 척을 우리가 늘 역사의 어느 지점이나 change and consistency 변화와 지속성과 변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동력이 작동한다고 보면 늘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쿠어 그러니까 지속성의 동력이 크지요. 해리스는 그런 동력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해리스가 만약에 됐으면 누가 미국에서 그 워싱턴에서 얘기하기를 해리스가 되면 한국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냥 해왔던 대로만 하는 거고 그게 해리스적 성격, 민주당적 성격이고 그게 또 약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트럼프는 일종의 리포미스트 또 혹은 수정주의자 혹은 스테이터스코한테 혹은 체인지 이렇게 이제 뭔가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의 발언을 보면 미국 정치가 또 세계 정치가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리포미스트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했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한국에서 트럼프 싫어하는 줄 다 알지만 그 한국의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보수건 진보건 간에 한국 외교가 뭔가 세계 정치에서 꿈틀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할지도 몰라. 너희들에게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의성이 있다면 트럼프가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도 몰라라고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가 어저께부터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요.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워싱턴의 중심부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이제는 사실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 너무나 뻔히 보이고, 그래서 이 지금 정부만이 대한민국 국가를 유일하게 책임지는 집단은 아니죠. 그렇다면 뭐 적어도 의회에서,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어떤 담론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오늘 토론회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우리에게 제일 관심거리입니다. 미중 관계가 트럼프는 뭐 다시 아마 관세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 하락하는 방향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긴장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은 아까 우리 윤건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치면 출발선,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로 둘 거냐, 싱가포르 선언일까 아닐까, 또 혹은 아까 우리 임원혁 교수가 하신 말씀 중에 돌파구의 문제, 이게 닭문을 열고 들어가는 꼭지점인데요.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지금 행정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 같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적어도 트럼프 정부를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그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운전자석에 앉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있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근데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혹은 비핵화와 평화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 이 문제에서 통상 지금까지 워싱턴에 있는 주류들이나 이전의 한국 정부들이 해왔던 방식은 비핵화가 돼야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다. 영어로는 peace through denuclearization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되, 그거를 흔히들 말하는 입구론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비핵화가 되어야 평화로 간다. 그런데 하나둘씩 북한의 핵 능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입구라고 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꼭 출구라고도 정하지 않는, 말하자면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평화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하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를 트럼프 1기 때는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고 어쨌든 비핵화와 평화가 불가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에 적어도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북한이 비핵화라는 한미가 공히 설정했던, 이제는 설정하기도 어려운 이것에 북한이 동의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뭐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이제 북한 핵무기는 이제 그만 가져도 돼. 많잖아. 뭐 이런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핵무기를 가졌다고 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인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걸 트럼프가 할래나? 그러면 비핵화는 아주 불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2기에 한반도에 적어도 이 사람은 변화시키려고 할 거다. 그 목적이 뭐든 간에 아마 노벨 평화상이겠죠. 또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겠죠. 또 김정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친하다고도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를 리폼 할 것 같긴 한데, 스타팅 포인트가 혹은 제시하는 목표가 북한을 설득하는 논점은 뭐가 될 것 같으냐. 이게 지금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지금 물 건너갔을까? 동결이 비핵화를 대신하는 단어일까? 혹은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의 인정일까? 뭐가 북한으로 하여금 나오게 만드는 트럼프의 전략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성환 처장님 아까 자꾸 이제 연론을 맞추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어려운 질문에 아마 여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베트남화라고 하는 이 비전에서 공통점과 공유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북미 간의 공동안보 같은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던 거고, 그 점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발제에도 나왔지만 그 국가부가 얘기하는 한반도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틈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화한 건데, 우선 북한의 이 적대적 부국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북관계 단절이고 방향전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일단 이 여러 가지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핵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도 뭐 물론 우리는 절대 비핵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핵을 뭐 통째로 내놓고 협상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그런 공동 안보의 가능성이 있었기, 그리고 그런 것을 북한도 봤기 때문에 일단 뭐 한 건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 국제 관계에서도 뭐 굉장히 상황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트럼프 집권의 절반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 우리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던 식으로 전략 핵무기를 북미 간에 협상하고 전술 핵무기를 남겨놓는 방식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남북관계와 전반적인 동아시아 질서 변화까지 가져올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즉 트릴레마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게 진행될 거냐, 그 협상이.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큰 거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포기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끌고 갈 우리 힘과 역량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비핵화는 유지하되 수순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체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비핵화로 가는, 그래서 사실 비핵화라고 하는 명분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이 되고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는 스탠스를 저는 이 정부야 뭐 절대 안 취할 거고, 다음 정부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현철 장관님 뭐 짧게 코멘트 좀 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드린 질문 아닙니다. 뭐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를 전망을 할 때 이 트럼프식 정책 결정 구조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지 않고 전혀 준비가 없고, 그 다음에 실무진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볼튼과 국무부는 거의 원수처럼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에 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협상이라는 거는 원샷 게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종전이든 북핵 협상이든 굉장히 장기적인 고비도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정책 결정 구조가 과연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협상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협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런 양자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민주당 정부가 우리가 들어선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그게 뭔지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장기적인 협상의 과정을 끌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구조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임 교수님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그 북한의 베트남화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제 더널드 그렉 대사가 CIA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본인이 그 프랑스가 이제 베트남에서 패배한 다음에 미국이 베트남 떠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도미노 이론을 신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에 이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이러면 큰일 나지 않는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 베트남을 방문을 해서 그 국립역사 박물관에 갔더니 베트남의 역사적 영웅이 한 2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5명이 중국과 싸운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을지문덕 장군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역사에 무지하고 무식했는지 그때 반성했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그 중국을 어쨌든 최대한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우선 개입론자들이 제한적 개입론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주축을 이룬다면은 그런 논리를 우리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은 워낙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함부로 막 움직이긴 어려울 것 같지만은 또 러시아, 미국과도 좀 관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좀 다변화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시도한 거지만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나를 믿고 좀 핵무기 통 크게 양보해봐라 했는데 김정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이미 그 미국에선 정권 교체되면 대북 정책 바뀐다는 거 몇 번이나 실감을 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핵화라는 거는 용어는 유지할 수 있지만 아까 박선원 의원 얘기처럼 실질적으로는 더 나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물량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더 그 수출을 할 수 없게끔, 핵무기를 수출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을 기존 기조로 하도록 미국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베트남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요즘 이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도 베트남에 파병했었잖아요. 전사자가 5,000명이 나고 그랬던 것인데 그 어떤 그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적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하고 또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해서 파병하고 이런 거는 우리도 했던 거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서 너무 이거를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뭐 우리도 파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종료하기 전에 아까 그 출발선의 문제 제기를 하신 우리 윤 원영 의원님 한번 다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개념 우리가 만약에 2017년의 시점을 되돌아본다면 또 뭐 지금 행정부는 빼고 지금의 국회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담론으로 어떤 개념으로 2기 정부를 맞이한 트럼프를 대응할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저는 역지사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있어서 2017, 18년하고는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미천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접근하냐 마냐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렇다면 싱가포르 선언이 출발선은 안 됩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고 가능성 제로입니다. 어디서 출발할 거냐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 선생님 말씀하셨던 소위 말한 핵 군축으로 할 거냐, 뭐 다 열어놓고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건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한반도 운전을 하려고 하냐, 이게 관건인 거죠.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역지사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천도 그렇고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정부 현 집권 세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견인해내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평화로 끄집어내는 거. 지금 제가 아까 평화를 독점하지 말자라고 한 취지는 2025년, 2026년에 동북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인해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군축 협상론으로 스타팅하면 한국의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 의원님? 북미 간에. 저는 사실 2018년에 좀 조심스럽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인정하는 건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저는 주장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적용을 하면 저는 우리는 극복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핵 군축이라든지 핵 동결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선도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였을 때 SCM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안 했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불행보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그 부분의 장벽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놓고 평화체제 될 때까지는 현존하는 지금까지 만든 핵무기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미국이 그런 여론을 돌파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윤건영 의원님은 견인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혜정 선생님 굳이 말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잠깐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누구에게 질문하시려고요? 우리 발표자님한테. 그러면 한 30초 내에 하십시오. 저도 국회 보니까 다 초 단위로 하더라고요. 중앙대 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인데요. 저는 남북 간에 내가 1966년에 최초의 우리나라 국악선 선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모두 정치적으로 이러니 보다 발악기를부터 열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논문을 수없이 써왔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다 막아버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남북 간에 우리 어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첫째 내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너무 싸게 먹었다. 그래서 현재 1조 2천억인데 15조를 한국은 돈 많으니까 부과를 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15조를 담당하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혜정 선생이 답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 같던데. 네. 어떻게 혼자 내실래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 먼저 드리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두 가지 긍정적인 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2기가, 그러니까 임원혁 선생님 말씀하신 트럼프가 생각보다 실용적이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관세나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후에 하고 그런 거 했는데, 그냥 제가 집에서 신문 보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면 의견이 날리는 것 같아요. 한쪽에선 그러기 때문에 자본가들 입장에서 충분히 트럼프로부터 얻을 게 너무 크니까 감세와 탈규제로 얻는 이익이 있고, 이게 일반 관세로 넣어서 완전히 관세 전쟁이 가서
엉망이 되는, 그리고 인플레가 되고 뭐 소비자 올라가고 생산성 떨어지고 경제학 교과서로는 말이 안 되지만 노벨 경제학상 하는 사람 다 반대하지만 트럼프가 그런 위기에 오면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기대를 갖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기대를 가져서 트럼프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경우에는 그러한 딜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님이 제가 위기와 기회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기회를 강조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트럼프의 실용주의를 크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경제에 관해서 문제가 걸리는 건 재정 적자가 이미 이번 해에 18조가 났고 국방비보다 미국 국채 이자가 많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데에 하나의 한계가 걸리는데 국방하고 연관시키면 트럼프만 동맹에 대한 방위비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국방 전략에 대한 초당파적인 그 리뷰 커미션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냉전 시기보다 훨씬 위협적인 적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냉전 시기에 우리가 그 GDP 대비 국방비를 최소 적게 쓴 게 5%다. 79년에. 지금 미국이 3%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5%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초당파적인 합의면 동맹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됐어도 트럼프처럼 무식하게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북핵관에서 일단 노벨 평화상 얘기는 우크라이나하고 가자에서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보다 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가지고 트럼프를 다시 유인하기에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그리고 비핵화냐 아니냐를 그 국내 정치적으로 못한다는 걸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미국에서 민주당 정강에서 비핵화 없어졌죠. 이번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비핵화 목표 없어졌죠.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대신 군사적으로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자유의 북진을 하자는 거니까 이미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날린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뭐냐? 어렵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는 미국이 핵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픽 나랑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러시아 중국에게 새로운 핵 협상하자고 했는데 얘네들이 다 깼다. 우리도 핵 군비 경쟁한다. 핵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애매한 게 하나는 힘을 있는 대로 올리고 하나는 딜을 해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두 개의 모순적인 목표를 하는데 비핵화 수준에서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핵을 정말 올린다면 이미 핵 규범 다 깨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북미 간에만 싱가포르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핵 레짐 자체가 깨진 상황에서 돌파구는 비핵시대화를 하든지 중국에게 대해서도 핵 군축으로 나서라고 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없는 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반도 평화 포럼 또 국회의 한반도 평화 포럼이 공동 주최한 현안 토론회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질서 변화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거론되었던 또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단번으로 끝날 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국회에서 좀 뭔가 좀 담론 생산의 중심으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제 시작이고 우리 외교에서도 시작이고 한미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이혜정 교수님 또 5분의 토론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